1980년대에 벌어진 페미니스트 섹스 워스, 성해방주의에 반대해서 태어난 안티포르노 페미니스트들과 성해방주의에 찬성하는 성긍정 페미니스트들의 싸움. 그 결과로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은 와해되었으나 페미니즘 전체의 사고를 보수화시키게 되었고, 성긍정 페미니즘은 아직까지 세력으로 남아있지만 성해방주의 자체가 한번 탄압당하게 되면서 현재의 주류는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라고 했었죠. 또한 립스틱 페미니즘이란 것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여성의 열의성, 여성성이란 것은 그 자체로 고욕적인 남성이 강요한 모습이라는 존재에 성긍정 페미니즘은 동의하고 립스틱 페미니즘은 부정한다고 했어요. 성긍정 페미니즘은 기존의 여성성이라고 여겨지던 코르셋, 화장품 등을 재생산하지 않는 선에서만 성상품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립스틱과 같은 여성성의 상징들은 남성에게 굴종하는 노예의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지배하기도 하는 여성들의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립스틱 페미니즘도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선 여성이 더 불리하다라는 페미니즘의 대전제에 동의하긴 하지만, 여성은 모든 영역에서 불리하기만 하다라는 것을 거부하지요. 립스틱 페미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받았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양성을 중시하듯 립스틱 페미니즘에서는 다양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부장제 하에 여성의 삶이 좋다면 그것을 선택하되, 가부장제 하에 여성상을 벗어난 자를 탄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슬럿워크가 있죠. 2011년 캐나다에서 한 경찰관이 여성들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창녀처럼 옷을 헤프게 입지 않으면 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립스틱 페미니즘은 조신한 여성상을 여성 스스로가 원해서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조신할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슬럿 같은 것이 대체 뭔데? 여성이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슬럿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슬럿이 되겠다 라는 미명 아래 행진한 것이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한 슬럿워크입니다. 아무도 여성에게 어떠하라 라고 낙인 찍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이효리 씨의 Bad Girls Movie가 제일 비슷하네요. 오늘은 립스틱의 입장에서 특정 계파의 페미니즘이 레디컬이나 안티포르노에 집중하지 않고 페미니즘 전반의 경향성을 비판해보겠습니다. 현재 주류인 상교차성 페미니즘까지도요. 그렇기에 제가 원하는 이상향을 말해야겠죠. 어떤 사람도 타인의 삶에 압력을 가할 수 없는 사회.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페미니즘은 변했습니다. 여성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라는 시선을 타파하던 사람들이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라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엠마 왓슨이 가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꽤 많은 악플을 남겼죠. 엠마 왓슨 본인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며 페미니즘은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외려 엠마 왓슨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라고 나섰어요. 한때는 경색된 사회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서며 여성은 자유로운 존재임을 강조했던 페미니스트들이 어째서 타인이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에 대해 악플이나 날리는 존재로 바뀌었을까요? 현재 페미니즘은 제2파라고 불리는 레디컬, 안티포르노를 거치고 온 사상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의 핵심 사상은 남성 중심 사회가 비전의 여성성이라는 열등이고, 안티포르노의 핵심 사상은 남성들의 욕망은 여성에게 위협적이라는 사상이죠. 그리하여 이 사상이 녹아든 페미니즘에서 보고 있는 여성성이라는 것은 양면적입니다. 조신함에 대한 요구 역시도 강요된 여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적으로 아름다울 것 역시도 강요된 여성성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고방식이 가장 잘 나타난 영상으로는 2015년 My Pale Skin이라는 유튜버의 You Look Disgusting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화장을 하지 않는 것에도 화장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화장을 하는 것에도 창녀같이 화장한 년을 믿지 말 것 같은 말을 해요. 즉 여성에게는 양쪽 모두 강요로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의 끝은 화장을 지우고 스스로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런 운동을 몸긍정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탈코르셋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름다우라고 조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페미니즘이지만, 탈코르셋을 하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같은 여성에게도 억압 아닌가요?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억압을 저지르다니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동조압력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 메이크업으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성들이 당연하다는 듯 화장을 하기에 애초에 여성들에게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 라는 선택지는 살면서 없다는 듯이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조압력이죠. 꼭 직접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억압을 하지 않더라도 주류 문화가 있다면 그것에 자연스럽게 인간은 억압되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인 아이가 자연스럽게 우리 집은 이상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동조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PC,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세력이나 페미니스트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류 문화를 따르는 것을 억압하는 것이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탈코르셋 운동과 맥락이 동일합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치적 올바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왜 오버워치의 솔저가 갑자기 게이가 되는 거야? 주인공을 꼭 장애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음? 사회적 소수자를 매체에서 많이 비추는 방향으로 당신은 이상하지 않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과도하게 부작위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운동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흑인을 일정 비율 이상 캐스팅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대중매체에 나오지 않는 존재들은 이상한 존재로 여겨지니까요. 반면 주류 문화를 따르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화장을 하는 것을 보니 흉자다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엠마 워슨에게 간 레디컬들의 악플도 괴를 같이 하죠.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주류 문화를 따르는 자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소수자가 다수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논리예요. 동조 압력론이란 것은 절대 개소리가 아니긴 합니다. 리스틱 페미니즘도 이런 면에서 비판받아요. 가부장적 구조 속 여성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 역시도 지지하고 인정하는 페미니즘이라면 그것이 계속 동조 압력으로 인해서 재생산되는 것을 페미니즘이란 이름을 간 주제에 방관하는 것 아닌가? 라고 다른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받지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소수자들을 많이 비추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 다수자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것을 PC에 적용하면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성소수자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를 주장하기 위해 이성애자를 보고 욕설을 내뱉으며 어떻게 이성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조롱하는 PC주의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성애자에게 동성애자가 되라 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PC주의자가 아니라 페미니스트예요. 실라 제프리스라는 정치적 레즈비언니즘의 데모지요. 탈코르셋 등으로 소수자의 노출도를 늘리는 전략이 아닌 탈코르셋을 하지 않은 여성을 모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페미니즘 외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덕분에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여성에게도 썩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니까 흉자네 라고 모욕하는 그들은 그녀들의 삶이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부장적 문화의 동조압력 속 피해자에 불과할 뿐 그렇기에 그들은 피해자를 계몽한다는 정의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라는 권위에 맞서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또 다른 권위가 되어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이 권위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강화되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을 비판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페미니즘이 정체성 정치화되었다는 것이죠. 페미니즘은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성이란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집단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자극하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여성은 힘이 약하다 수준을 넘어서 여성은 절대 약자다, 여성은 쉽사리 파괴된다 등의 불안감과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세를 키웠죠. 정치공학적으로는 몹시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체성 정치가 극단화된 이후에는 그 집단 전체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는 위협이라도 나의 일처럼 공유하게 되죠.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한 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의 창시자부터가 본인은 성범죄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나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다 라고 말해서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죠. 이 결과로 페미니즘은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여성 우월주의적인 묘한 시각들까지 퍼져 있죠. 남성들이 모두 없어진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다 같은 헛소리를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죠. 레디컬 페미니즘의 데모 보부아르마저 여성에게 자연 등의 이미지를 붙이는 것이 혐오적이라고 했지만 몇몇 여성들은 이런 이미지가 퍽 마음에 들었는지 여성은 폭력 따위는 모르는 천사와도 같다, 세상에 남성이 없다면 평화로울 것이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 페미니즘에서 여성은 어떤 계급도 초월한 절대적인 약자인 동시에 남성에게 끊임없이 파괴당하는 피해자이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절대선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이 존재를 비판할 수 있나요? 악마 같은 남성에게 지배당하는 무고한 천사를요? 애초에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인 우리만이 우리 문제를 말할 수 있다, 자궁이 없는 자는 말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로요. 덕분에 남성이 비판은커녕 참여조차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무슨 말을 하든 옳다고 해주며 자신들을 무한정 정의로운 피해자로 바라보는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력이 주류이니 페미니즘은 고이고 썩어갈 뿐인 것이죠. 잠깐만요, 페미니즘 주류가 저렇다고요? 마리겔님 영상을 보다 보며 미친 건 레디컬 페미니즘과 안티포르노인 것 같았는데 현재 주류는 상호교차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모든 약자를 위해서 연대하는 페미니즘이 주류인데 그들 역시도 저런 미친 생각을 한단 말인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하죠. 페미니스트는 모두 정신병자다는 틀린 말이고 온건한 페미니스트는 적다도 틀린 말이지만 결코 그들이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외려 주류죠.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은 안티포르노와 레디컬과는 계파가 다른 현재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명목으로 나서는 계파이지만 이 페미니즘도 안티포르노와 레디컬을 지나왔다는 점이 큽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상호교차성 안쪽에도 저 두 사상이 은은하게 녹아있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상호교차성은 다른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자는 모든 약자에게 연대한다는 미명 아래에 움직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내부에 있는 제정신이 아닌 존재들에게 입을 다뭅니다. 서지영 검사가 박원순 성추문에 입을 다문 이유도 교차성의 거물 주디스 버틀러가 대학원생을 성희롱, 성추행한 아비탈 론네를 감싼 이유도 연대와 지지를 근간으로 한 교차성 페미니즘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 편의 악행을 방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묵인하거나 지지하기까지 하죠. 상호 교차성은 적극적으로 안티포르노 등을 주장하진 않지만 레디컬과 안티포르노가 그런 운동을 계속한다면 얼마든지 묵인하거나 지지할 세력이란 것입니다. 또한 아예 퇴행적 좌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슬람교의 교리는 당연히 여성 혐오적입니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에 억압하고 있죠. 그런데 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은 이슬람과 연대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슬람 교인들은 약자니까요. 모든 약자를 위한 페미니즘이란 미명 아래에서 페미니즘과는 수억 광년 차이가 있는 집단들과도 연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보였던 사상이 약자와의 연대에 취해 퇴행을 자처하기도 하는 현상을 퇴행적 좌파라고 불러요. 교차성 페미니즘의 유행 이후에 페미니즘은 방향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실상 현재 페미니즘의 존재 가치는 여성의 불만을 공론화하는 단체 정도죠. 그 불만이 페미니즘적이든 아니든 좋습니다. 그저 여성이 불만을 느낀다면 교차성 페미니즘이 그것을 지지해줄 거예요. 실제로 교차성 페미니즘은 한번 저격을 당했습니다. 페미니즘 학술지에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용엄한 여성을 대상으로 바꿔서 등재했는데 그것이 심사를 받은 후 공식 등재되기에 이르렀죠. 이 실험을 주도한 3명의 학자는 최근 소위 진보사회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자신이 세상에 불만을 가진 것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이론을 빌려와 증명을 한 학문과도 같다고 불만학이라고 불렀어요. 가령 뚱뚱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이 불편한 것은 그가 살이 쪄서가 아닌 사회가 비만을 배려해주지 않아서 라고 주장하지요. 지하철 칸이 왜 더 넓으면 안 되죠? 뚱뚱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학에서 비만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고요? 의학은 비만인들을 억압하는 기존 구조일 뿐이에요. 윤지성 교수의 한남춘 관음학 논문 역시도 나는 한국 남자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들을 벌레라고 부를 건데 불만 없지? 수준의 논문인데 이것이 동료 교수들과의 교차 검증을 거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학계가 얼마나 근본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은 그저 불만학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고 피해자인 여성이 겪은 피해만을 계속 새로 꺼내오며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세요 많이 주요 담론이 되었으니 그래서 페미니즘이 원하는 것이 대체 뭔데? 라는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성평등 이야기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실행할지 얘기가 없죠. 그러니 끊임없이 여성 대상 폭력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불행포르노는 언제나 자극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저는 몇몇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가부장제 같은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사람일 뿐인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칭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페미니즘의 문제점을 잘 아는데 대체 왜 페미니즘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페미니즘 외의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성평등을 주장하자는 사람은 페미니즘 외부에도 얼마든지 존재하며 많기까지 하죠. 페미니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안티페미니즘도 그들의 사상을 뜯어보면 딱히 가부장적이진 않습니다. 그저 현재는 여성이 더 약자다 라는 대전제의 부정적일 뿐 저는 저 대전제에 동의하기에 페미니즘에 가깝죠. 하지만 그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페미니즘과 관계없이 활동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특히 주류 페미니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지금은 페미니즘과 완벽히 사상이 일치하는 사람이어도 주류 페미니즘의 폐악취를 못 견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페미니즘 이외의 성평등 세력들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지속 가능성이 적어요. 가령 제가 페미니즘을 포기하고 안티페미니즘 활동을 하며 제 나름의 성평등에 대한 투쟁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안티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을 완전 몰락시키고 나면 안티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주의자로 이름을 바꿔서 성평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안티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이 몰락하고 나면 그대로 와해될 거예요. 비록 페미니즘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유일한 세력은 아니지만 그들은 성평등의 빅텐트이며 유일하게 지속적인 정치력을 가진 세력입니다. 반면 페미니즘 외의 다른 세력들은 힘이 있는 실체인지도 의문이에요. 저는 성평등을 위해서 시위하고 행진하는 자들은 페미니스트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주류 페미니즘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온건한 페미니스트들이 뛰쳐나와서 다른 세력을 규합해서 페미니즘을 대체하면 안 되나? 즉 페미니즘의 이름 자체를 버리면 안 되냐는 얘기죠. 이것은 포스트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안에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페미니즘 내부에는 미친 인간들만 남겨놓고 온건한 사람들이 새로 세력을 짜서 활동하면 페미니즘은 악마화되어서 금방 몰락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떨까요? 페미니즘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 세력의 말을 대중들은 과연 고분고분하게 들어줄까요? 저 인간들 어차피 페미니즘 하던 인간들이야. 페미니즘이 악마가 된 세계에서 페미니즘과 똑같은 주장을 혐오 없이 주장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는 얘기는 페미니스트들과 똑같다. 그저 조금 온건해졌을 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악마화된 기존 페미니즘과 함께 몰락할 뿐이겠죠. 그렇기에 페미니즘의 이름을 버리자는 것도 제게는 마땅한 대안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대안은 립스틱 페미니즘이란 계파에서 미쳐버린 주류 페미니즘
페미니즘을 고쳐 써보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저는 페미니스트임을 자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 페미니즘의 사상적 타락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보려는 시도를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하고 페미니즘에 대해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하죠. 외부의 비판은 철저히 차단하는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을 전혀 모르는 외부의 세력이 당신들은 좀 고쳐져야 한다 라고 해봐야 귀등으로라도 듣겠습니까? 제가 이 5가지 영상을 만든 이유는 페미니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개략적인 페미니즘을 보여주는 의도뿐만 아니라 타락한 주류 페미니즘 그리고 한국의 커뮤니티 페미니즘을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역할에서 해방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그들의 순수한 의도를 아직 믿고 있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의 주류가 그것에서는 너무 멀어진 것도 알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은 조만간 몰락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24년쯤을 그 예상 시기로 잡고 있죠. 아직은 정치 권력이 페미니즘을 도와주고 있지만 페미니즘이 더 타락하고 더 혐오성이 짙어지면 대중들에게 이미 외면받은 것처럼 정치 권력에서도 안고 갈 만한 패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 권력이 비호가 없는 페미니즘은 아무런 지지도 없이 그대로 골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페미니즘이 패망하길 원치 않아요. 페미니즘이 그렇게 패망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누가 성평등을 외친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망한 팸이 또 기어들어왔네 라고 하면서요.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압력을 받는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페미니즘이 혐오로 얼룩져서 사라져버렸을 때 다시 권위주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페미니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도 물론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혐오 끝에 페미니즘이 악마처럼 사라지길 원치 않는다면 타락하고 있는 페미니즘에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것은 립스틱 페미니스트로서의 마이너 리뷰 갤러리의 자성의 메시지였습니다. 길고 민감한 주제를 5편이나 봐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